황사영 백서 많이 이제 아시긴 할 텐데요. 먼저 이 황사영이 왜 백서를 썼는지, 그리고 백서에 무슨 내용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황사영이 누구인가 볼게요. 황사영은 1775년에 서울 아현방에서 태어났습니다. 이 집안이 되게 명문가 집안이었는데요. 근데 부친인 황석범이 이제 일찍 세상을 떠났어요. 그래서 황사영은 모친인 이윤혜 아래에서 유복자로 성장을 했습니다. 근데 황사영이 이제 굉장히 똑똑한 청년이었어요. 청년도 아니고 소년이었죠. 1790년이 16살이었는데 이때에 과거 이제 사마시에 급제해가지고 진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정조가 또 학문에 열성적인 이 정조가 황사영이 너무나 인상 깊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 한번 이제 어무인데 친히 황사영의 손을 어루만져 주었다. 그래서 이제 황사영이 손에 그 임금님이 잡은 그 손을 이제 비단천으로 싸가지고 이제 다녔었죠. 그렇게 해서 이제 정조가 너가 아직 어리니까 20살이 되면은 이제 오너라. 그래서 내 옆에서 이게 나를 도와라 하는 그 등용을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출세가 보장된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혼인을 했는데 누구랑 했냐면은 정약현의 큰딸인 정난주와 혼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천주교를 알게 되었던 거죠. 이제 1801, 그러니까 황사영이 체포가 된 다음에 추국을 할 때에 황사영이 이렇게 말했어요. 천주교를 한 것이 11년이며 처음 배우기 시작한 그 이듬해에 조정에서 금령이 매우 엄하였다. 그래서 아마 1790년 무렵에 황사영이 입교했다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 과거 시험 보고 또 정조의 이 손을 잡았고 출세가 굉장히 보장된 청년이었는데 황사영이 이 출세의 명예와 과거에 나아가는 데에 관심이 없어졌어요. 왜냐하면 그게 천주교 때문이었는데요. 그래서 이재기의 누람기략에 황사영에 대해서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황사영은 문장과 글씨가 모두 그 손에서 나와 명성과 영예가 대단히 성대하였다. 하지만 가까운 인척인 정약종과 가까운 친척인 이승훈에게 이끌려 과거도 그만두고 오로지 사학의 방법만 익혀 밤낮 없이 쉬지 않았다. 그러니까 황사영이 정약종과 이승훈을 통해서 이 천주교에 열심하게 되면서 과거를 포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명예에 관심이 없어진 거예요. 오직 천주교. 그리고 이제 1795년에 주문모 신부님을 만나면서는 주문모 신부님을 굉장히 존경하고 따르게 되었어요. 그리고 주문모 신부님에게 세례도 받고 주문모 신부님의 제자가 되고 싶어 했습니다. 그렇게 굉장히 이제 신부님을 따랐고 천주교를 완전히 깊이 믿고 실천하는 단계에서 이 세상의 명예, 출세를, 과거를 포기했습니다. 그 이유는 천주교가 황사영에게 있어서는 구세지 양약, 세상을 구원하는 좋은 약이었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더 이상 어떤 과거를 급제해서 이렇게 나아가는, 관직에 나아가는 데에 뜻이 없어지고 오직 천주교를 봉행하는 데만 적극적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황사영은 교회 활동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했어요. 그리고 전교도 굉장히 열심히 했는데 이 황사영의 전교는 신분, 귀천,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전국 각지로 이렇게 뻗어나가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 황사영이
전교를 했던, 직간접적으로 황사영과 연관된 교우만 해도 127명이었다고 해요. 더 그 이상이 되었겠죠? 이제 황사영은 자신의 집을 또 이제 본당처럼 내어놓았습니다. 주문모 신부님을 모시고 교우들이 성사를 받을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했고, 그래서 황사영의 집은 마치 이제 본당과도 같았고, 천주교의 어떤 주요 거점 중에 하나로 사용이 되었어요. 또 이제 명도회가 설립된 후에는 명도회 활동도 적극적으로 했는데, 이 육회 모임으로 자신의 집을 제공하기도 했고, 또 이제 교회 서적도 필사하고, 아이들한테 글을 가르쳐 주면서 또 천주교 교리도 가르쳐 주고 그런 전교를 열심히 했습니다. 그는 이제 신분을 가리지 않고 전교를 했는데, 양반부터 시작해서 중인, 그리고 이제 천민들이라고 일컬어지는 그런 어떤 삿갓장이, 붓장이, 갓장이, 집신장수, 목수, 이러한 일들을 하는 당시로 치면 굉장히 비천한 그런 천민에 해당하는 이들에게 그들을 어떤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전교를 하면서 모든 사람은 하느님의 자녀이고 형제처럼 해야 한다라는 그 가르침을 정말 실천한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사학증의에 보면은 거기에 등장하는 황사영의 이름이 무려 380여 차례나 된대요. 가장 많은 이름의 등장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황사영은 조선 교회를 대표하는 어떤 그 중추적인 인물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황사영에 대한 그 평가를 좀 보면은 성학 고명, 이제 김한빈이라는 사람이 이제 황사영이 성학이 고명하다, 그러니까 천주교에 대한 식견이 뛰어나다라고 칭찬을 하고, 또 강완석 골룸바는 이제 황사영을 두고 남교 중 최고자, 남자 교우들 중에 가장 으뜸가는 사람 중에 하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만큼 이제 교회 중심에서 활동을 하셨던 분이 바로 황사영 알렉시오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황사영에 대한 체포령이 내려지게 되었던 때가 2월 10일이었어요. 이제 정약용이 진술을 하면서 황사영의 이름이 드러났기 때문이고, 또 정약용의 집에서 황사영의 서찰이 발견되었기 때문에 또 황사영의 이름이 알려지게 되었고, 2월 10일에는 황사영과 권철신, 조동섬에 대한 체포령이 내려지게 되었습니다. 권철신과 조동섬은 이제 곧 체포가 되었는데, 황사영은 피신을 했어요. 그래서 대왕대비 김씨가 황사영의 체포에 열을 올리고 이제 강경하게 체포 지시를 내렸습니다. 황사영의 피신 경로를 좀 이렇게 보면은, 먼저 이제 김연희의 집과 권상술의 집, 송지기의 집을 거쳐서 이제 김귀동의 집에 이르게 되었어요. 신자인 김한빈과 김의호의 도움으로 이제 황사영이 상복을 입고 이제 서울 도성을 빠져나가서 향한 곳이 제천 배론에 있는 김귀동의 집이었습니다. 그 집에 가서 땅을 파서 토구를 만들고 그 속에 은신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 배론에 있는 다른 신자들도 그가 거기 있는 줄을 몰랐다고 합니다. 그곳에서 토굴 속에서 이렇게 박해 상황을 전달받고 했는데, 김한빈이 이렇게 가서 박해 상황을 보고 왔는데 3월 말에 정약종과 최필공, 최창현 등이 순교했다는 소식을 가지고 왔고, 또 주문모 신부님이 자수했다는 소식을 전해 주었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이렇게 보다가 사실은 되게 가슴이 먹먹했어요. 이 황사영이 토굴 속에 숨어서 전달받는 이 교회의 상황이, 또 자신이 가장 존경하는 이 주무모 신부님이 교회를 위해 자수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 심정이 어땠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
그 소명을 느끼고 백서를 집필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보존과 재건을 위해서 백서를 구상하고 토굴 속에서 집필을 시작했어요. 이제 교회의 소식을 전하고 북경의 교회에 전하고 또 이것을 기록할 사람이 자신뿐이라는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 빛도 들어오지 않는 토굴 속에서 함께 교회를 위해 일했던 많은 이들이 순교하고 있다는 소식, 그리고 8월 말에는 황심이 찾아와서 주무무 신부님이 순교하셨다는 소식까지 전해주었어요. 그때의 그 감정, 이 막막함, 교회가 이대로 무너지는가, 천주교의 어떤 신앙의 자유는 우리가 이룰 수가 없는 것일까, 그러한 절절함과 너무나 절망스러운 그런 마음이 컸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백서를 이제 북경에 전달할 계획을 황심과 세웁니다. 그래서 옥천이 요한, 황심 토마스와 옥천이 요한이 당시 활동하던 밀사였는데 이 밀사들을 통해서 북경에 백서를 전달할 계획을 세웠어요. 하지만 이거는 실패를 하게 되었죠. 왜냐하면은 6월에 이미 옥천이가 이제 돌아오는 길에 체포가 되었던 거예요. 그리고 9월에는 황심도 체포가 되었습니다. 백서는 9월 22일에 완성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보내기만 하면 되는데 황심과 옥천이가 둘 다 체포가 되어서 이것을 전달할 계획이 실패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황심이 황사영이 숨은 곳을 자백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제 왜 자백을 했느냐면은 황심이 추국을 받을 때에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추국할 때에 황사영이 이렇게 피신한 후에 서울과 지방이 모두 소란스럽고 많은 사람이 연루되어서 옥에 갇혀 있다는 말을 듣고서 그 한 사람 때문에, 이 황사영 한 사람 때문에 이 일이 이렇게 되었다면 그가 있는 곳을 알고서도 고하지 않을 수는 없다고 생각을 했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황사영을 체포하기 위해 너무나 많은 희생이 이렇게 신자들이 체포가 되고 하니까 이제 황사영이 숨은 곳을 이야기를 황심이 하게 되었어요. 그렇게 해서 9월 29일에 황사영과 김한빈, 김기동이 이제 체포가 되었고 황사영이 품속에 가지고 있던 백서도 압수가 되었습니다. 이 백서가 압수되면서 엄청난 파장이 일어났죠. 그래서 다시 박해가 크게 일어나게 되었어요. 사실 이 백서 때문에. 그리고 이제 황사영은 의금부로 압송이 되었고 6차례나 국문을 받았는데 이제 대역 부도한 어떤 반역죄로 이제 국문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왕대비는 황사영을 이제 국청에 이렇게 두도록 했는데 이 국청은 뭐냐면은 모반죄, 대역죄, 반역죄 같은 그런 국가적인 중죄인을 신문하고 재판하기 위해서 임시적으로 설치하는 특별 재판 기관을 국청이라고 했는데 이 황사영의 죄가 너무나 크고 대역부도해서 이제 국청을 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박해가 그렇게 크게 다시 일어나면서 이제 현계흠도 다 체포가 되었고 또 이미 유배에 가 있던 정약용과 정약전도 다시 불러들여서 신문을 받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또다시 이제 같은 곳으로 다시 유배를 가게 되었죠. 이렇게 박해가 다시 커지면서 김한빈과 황심은 이제 제가 말하는 날짜는 음력이에요. 음력 10월 24일에 순교를 했고 옥천이 요한과 현계흠도 이제 11월 5일에 순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황사영 알렉시오는 1801년 이제 음력으로는 11월 5일, 양력으로는 12월 10일에 서소문 밖에서 능지처사. 이 능지처사는 정말 이 대역부도한 국가 죄인이 당하는 형벌이었죠. 능지처사형으로 순교를 하셨고 이제 황사영의
모친 이윤혜는 거제도로, 부인인 정난주는 제주도로, 아들 황경화는 추자도로 이렇게 각각 유배를 가게 되었습니다. 황사영의 처형 이후에 어느 정도 이제 박해가 마무리 되려고 했었어요. 근데 그때에 이제 동지사가 출발할 시기였는데, 백서가 발견된 이후의 조정에서는 그 전에 이제 중국인 주무모 신부를 처형한 사실이 혹시 이제 중국의 청에 알려졌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었어요. 그래서 진주사를 같이 파견을 해서 이 조선에서 일어난 신유박해를 설명하고 또 중국인인 주문모 신부를 처형할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를 설명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만수가 토사 주문을 작성을 해요. 그리고 백서를 사본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가짜 백서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있는 백서에서 그 조선의 좀 불리한 내용들을 빼고 조선 조정에 유리한 내용으로만 해서 이제 가백서를 다시 만드는데, 이걸 이제 왜 신유박해를 해야만 했는지, 그런 박해의 정당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토사주문과 가백서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 가백서에서는 이제 청의 종주권이나 감호책 이런 내용은 삭제를 하게 되었죠. 이 토사주문은 뭐냐면은, 이제 이 토사주문에 대한 내용은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북경교회를 통해서 조선에 천주교가 시작되었다라는 그런 사정을 설명을 하고, 또 이제 두 번째로는 조선에서 천주교가 역모를 꾸몄다. 그리고 서양 세력을 끌어들여서 국가를 전복하려 했기 때문에 그들을 처형했다라는 그 정당성을 밝히고요. 그리고 이제 국경지대에 이제 주무모 신부님이 국경을 넘어서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국경지대에 대한 청 조정의 어떤 그 감시, 단속을 좀 해달라라는 요청과, 또 주문모 신부님에 대한 얘기로 주문모는 중국인이었지만 밀입국했고 또 조선인 행세를 해서 몰랐다. 시세가 급해서 처단할 수밖에 없었다. 우리 어쩔 수 없었다. 이렇게 그 당위성을 설명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토사주문과 가백서를 보냈는데 청에서 이거에 대한 답변이 왔어요. 그걸 회자문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 회자문에는 무슨 내용이 있냐면은, 이제 조선 조정이 천주교를 탄압을 했고 주문모 신부를 처형한 것에 대해서 문제 삼지 않겠다는 그런 뜻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북경 선교사들이 그러니까 이 중국 교회가 천주교 전파의 근원이라는 내용에 대해서 변명을 하면서 앞으로 국경을 감시를 잘 하고 국경을 넘는 사람들을 잘 체포하고, 조선에서 누군가 국경을 넘어온다면은 체포해서 반환하겠다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그리고 청나라에서 조선과 함께 천주교 박해에 대한 보조를 맞추도록 하겠다라는 그런 내용이 있었어요. 그렇게 이제 진주사를 파견하면서 토사주문과 가백서를 보내는 걸로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는 이 박해였습니다. 이 백서에 대한 내용을 좀 더 보시면요. 62cm, 38cm의 세 명주에 13,384자의 글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백서는 그 백이 비단백인 거 아시죠? 그 비단에 쓴, 왜냐면은 이런 어떤 그 밀사들을 통해서 서한을 전달할 때에 천으로 이제 비단과 명주에다가 많이 이렇게 서한을 적었었죠. 그래서 품속에, 옷 속에 이제 꼬매어 가거나 그렇게 했었습니다. 이 백서에 대한 내용은 이제 어떤 내용들이 있냐면은,